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미국에 와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에 살면서 해외에 나가본 것도 대학교 졸업여행과 신혼여행이 다일 정도였던 제가 외국에서 살게 되다니 인생은 참 살고 볼 일인가 봐요. 사실 제가 미국까지 오게 된 데에는 남모를 사정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있었거든요. 늘 남들 사는 얘기만 들어오다가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둘째 딸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마제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저보다 2년 먼저 태어난 언니가 제 돌잔치가 있던 날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른들이 돌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고 몰래 대문 밖으로 나갔던 언니가 골목길을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여 목숨을 잃고 만 거죠. 작은 딸 생일에 큰 딸이 세상을 떠나자 저는 마치 언니를 잡아먹은 죄인처럼 되고 말았어요. 돌사진은 고사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저희 집에선 제 생일은 없었어요. 그날은 그저 언니가 세상을 떠난 기일일 뿐이었죠. 축복받아야 할 날 부모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물론 자식을 앞세워 보낸 부모님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언니 대신 맏딸 노릇을 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엄마한테 늘 언니 다음이었어요. 저는 늘 세상에 있지도 않은 언니라는 유령과 경쟁을 해야만 했죠. 엄마는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로도 언니 방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언니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며 그림책, 심지어 언니 속옷과 양말까지 그대로 두셨죠. 어릴 때 제가 엄마 몰래 언니 방에 들어가 인형을 들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얼마나 맞았나 몰라요. 누가 언니 물건에 손대래? 엄마가 언니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유준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진 않았어. 다 너 때문에 네 언니가 그렇게 된 거라고. 엄마는 툭하면 저 때문에 언니를 잃었다고 화풀이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엄마와 맞서 싸우셨어요.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죽은 자식 껴안고 살 거야? 산 자식 가슴 칼로 후벼가면서까지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유진이 그렇게 된 거 우리 잘못이야. 유정이 잘못이 아니라고. 괜히 애한테 책임전가 하지 말고 어른답게 굴어 제발. 이런 문제로 부모님이 싸우실 때마다 저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면 언니도 엄마도 아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저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으로 겉돌았어요. 딱히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있었던 건 아닌데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거리를 배회하곤 했죠. 그러다 중학교 3학년이 되고부터는 소위 말하는 날라리들과 어울렸어요. 부모님이 지방에서 일을 하셔서 혼자 자취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단칸방이 우리들의 아지트였죠. 거기 모여서 화장도 하고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지냈어요. 거기에 모이는 날라리들 중에는 다른 애들을 괴롭히거나 돈을 뺏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랑 친했던 애들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다들 겁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지트에 가끔 들러서 함께 놀던 애들 몇 명이 같은 반 아이한테 돈을 뺏어왔던 게 걸린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아지트에 함께 모여서 놀던 저와 제 친구들까지 교무실에 불려가게 되었죠. 우리는 친구들 돈을 뺏은 일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선생님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너희 같은 애들이 하고 다니는 짓이야 뻔하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발랑 까져서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애들 돈이나 뺏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 모양이니? 니들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자식들을 이따위로 키웠다니? 그러자 옆에 있던 수학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개판이니까 애들도 이 모양인 거죠. 보고 배운 게 나쁜 짓거리 뿐인데 평범하게 자라는 걸 기대하는 게 잘못이죠. 그냥 이런 애들은 죄다 학교에서 내쫓아야 돼요. 괜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나쁜 물만 들인다니까요. 예, 니들 그냥 이참에 공부 때려쳐라. 어차피 너희 같은 애들한테는 미래도 없잖아. 그런데 공부는 해서 뭐해? 그냥 학교 때려치우고 니들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 어때? 좋지? 왜 답이 없어? 암튼 더 두고 볼 거 없이 내일 당장 니들 부모한테 자퇴서 받아와. 알았어?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쩜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반 교생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 왜 아이들 말은 듣지도 않고 섣불리 자퇴를 종용하세요? 가은이랑 세연이, 유정이는 애들 돈 안 뺏었다고 하잖아요. 피해자 학생도 이 3명한테는 돈을 뺏긴 일이 없다고 했고요. 피해자도 그렇고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도 그렇고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선생님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시냐고요. 적어도 교사라면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평소 말수도 없고 늘 조용하기만 하던 교생 선생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뿔테 안경 속에 반짝거리는 눈으로 저희 3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시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세계를 넘나드는 승무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른인 우리들은 이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교생 선생님은 고작 1달가량의 실습기간을 마치면 떠날 사람이었지만 우리 반 담임 선생님보다 더 우리를 생각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 진짜 선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담임 선생님 호출을 받고 저희 엄마가 학교에 왔어요. 담임은 제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 채 저를 동급생한테 금품을 뺏은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며 저희 엄마한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따지듯 말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생님들만큼이나 저희 엄마한테도 일말의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죠. 당연히 엄마 역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조금 다른데요. 저희 아이는 친구한테 돈을 뺏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피해 학생이 지목한 가해자도 제 딸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무슨 근거로 제 딸이 동급생 돈을 갈취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한 근거를 대주세요. 유정이 어머님, 전요, 지금 이러시는 거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유정이가 어떤 애들이랑 어떻게 놀고 다니는지. 말이 친구 집에서 모여 놀았다고 하는 거지. 솔직히 걔들이 거기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유정이가 같이 노는 패거리들을 보면 유정이가 어떤 애인지 뻔한 거 아니냐고요. 담임 선생님은 더 들을 거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저희 엄마가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한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교사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애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그저 선생님 추측인 거죠. 법정에서 죄를 따질 때도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요.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유정이는 무죄란 말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강제전학이요? 누구 마음대로 강제전학입니까? 내가 우리 애 전학시키는 겁니다. 당신들처럼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 자식 맡기기 싫어서 전학시킬 거라고요. 유정아, 가자. 이런 학교에선 더 배울 게 없어. 엄마는 제 손을 잡아 끌고는 상담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틀 뒤 저희 엄마와 교장 선생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와 친구들은 강제 전학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돈을 뺏은 아이들은 퇴학 처분이 내려졌고요. 이런 경우 저는 억울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억울한 마음보다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지 뭐예요. 그동안 저를 언니 그림자로만 바라보던 엄마가 드디어 저를 제대로 봐주셨다는 사실과 불투명한 제 미래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봐주신 교생 선생님이 있었으니까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나 싶더라고요. 비록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가게 된 강제 전학이었지만 저는 그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다고 바닥을 치던 성적이 하루아침에 1, 2등을 다툴 정도로 확 오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성적이었기 때문에 척차와 상관없이 뿌듯했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 저는 이전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범생이가 되었어요. 엄마한테 말해서 영수 학원도 다니고 방학 때는 대형 학원에서 하는 특강도 들으러 다니고 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이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제 모습에 놀라기는 하셨지만 내심 반가우셨나 봐요. 전처럼 제 앞에서 이제는 세상에 없는 언니를 사이에 둔 부부싸움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남들보다 늦었지만 제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한 공부였기 때문에 금방 지치지도 않았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제 전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라는 인간은 대학 진학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대학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게 되었으니까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이제 1년 남짓 남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불투명했던 내 미래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봐주었던 교생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교생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초임 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비록 저희 학년 수업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복도에서나 교무실에서 종종 마주칠 수 있었어요. 혹시 나를 알아볼까? 은근 떨리는 마음으로 일부러 교생 선생님 앞을 지나치곤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하긴 범생이도 아니고 문제아였는데 나 같은 애를 기억할 이유가 없지. 게다가 3년이나 지났는데 내심 기대했던 터라 실망도 컸어요. 그렇게 3학년 2학기가 되었고 이제 정말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한 마음은 커져만 가고 그래서 더 공부의 능률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오를 생각은 않고 이러다 인서울 대학도 불가능한 게 아닌가. 내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영어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입으로 웅얼거리며
교실에 들어왔는데 뭔가에 쾅 부딪혔지 뭐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 교생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입을 쩍 벌린 채 눈만 꿈뻑거렸는데 교생 선생님이 저를 보고 씩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강유정,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단어장에 코를 박고 걸어다니다간 다칠 수 있어.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몸 조심해야지. 뒤에 말은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직 교생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으니까요. 역시 섣불리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면 안 되는 거였어. 유정이가 그 증거잖아. 고맙다. 믿음에 부응해줘서. 우리 반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지만 저는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맹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교장 선생님이 저희 반 임시 담임을 맡게 되었더라고요. 고작 일주일간이었지만 교장 선생님이 임시 담임을 맡았던 기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딱히 뭘 잘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선생님을 보면 기운이 나고 내가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한동안 정체기에 빠져있던 제 모의고사 성적도 자신감이 붙었는지 단번에 17점이 올랐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수능시험 전날이 되었어요. 별도의 수업 없이 수능시험 안내장만 받고 수업이 끝났어요. 예비 소집일이라서 내일 수능시험을 보게 될 학교에 가야 했거든요. 막 교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 교생 선생님이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어요. 교생 선생님은 숨을 몰아쉬면서 제게 작은 쇼핑백을 건넸어요. 그 안에는 찹쌀떡 상자가 들어있더라고요. 유정아,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더라. 아주 기특해. 잘 보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동안 네가 열심히 공부했던 걸 후회 없이 풀어낸다 생각하고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응원할게. 그때 제 기분을 표현하자면 온몸이 두둥 떠올라 풍선처럼 하늘 위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교생 선생님 말대로 저는 수능 시험장에서 그동안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제가 일지망으로 바라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죠. 제 합격 소식에 교생 선생님은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어요. 유정이 꿈이 교사였는 줄은 몰랐네. 혹시라도 교사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반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과를 선택한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거든요. 제가 선택한 과는 다름 아닌 수학교육과였어요. 나 같은 애한테 미래는 없을 거라는 저주 섞인 말을 했던 그 수학 선생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더불어 저를 믿어주셨던 교생 선생님 말이 맞았다는 것도 증명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나 뜨겁긴 하지만 합격증을 프린트해서 제가 강제자랑을 당했던 그 중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수학 선생을 찾아가 합격증을 내밀었죠. 선생님이 틀렸다는 말을 해주려고 이를 갈며 공부했어요. 제가 교사가 된다면 당신 같은 선생은 절대 안 되겠다는 결심도 했고요. 전 이 결심도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리고요, 나 그때 동급생 돈 뺏지 않았어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내가 안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이 말을 하곤 쌩하니 뒤돌아 나왔어요. 뒤에서 그 선생이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내 알 바 아니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통쾌한 복수를 했으니까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저는 교생 선생님과 연락을 이어갔어요. 가끔 영화를 보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술을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기도 했죠. 귀찮을 법도 한데 교생 선생님은 한 번도 제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교생 선생님은 제 안에 남자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9살 차이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 사이라서 그런지 교생 선생님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저랑 딱 3번만 데이트해요. 제자로서가 아니라 여자로 봐주세요. 3번 데이트를 하고도 저한테 안 끌리시면 제가 포기할게요. 그렇게 얻은 3번의 기회를 정말 놓치기 싫었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나서 망설이는 것 같길래 노숙한 차림을 하고 나갈까 생각하다가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평소 옷차림대로 입고 나갔어요. 나를 그대로 보이고 선택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했어요. 3번째 데이트를 마치고 교생 선생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까짓 거 해보자. 우리가 불륜도 아니고 범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서로 좋으면 사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여자친구님.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연인이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서 사귀는 동안 더 끈끈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록 전공 과목은 달랐지만 임용고시 선배로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교장 선생님 과목은 영어였고 저는 수학이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던 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저는 이듬해 서울에 위치한 여자중학교에 임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은근히 남자친구의 청혼을 기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저보다 9살이나 많으면서 결혼이 급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나랑은 연애까지만 하고 끝낼 건지 도무지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있나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제가 청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언제 결혼 얘기 꺼내나 노심초사했는데 결국 그날이 왔구나. 유정아, 난 말야 결혼이 두려워. 나이는 잔뜩 먹어놓고 너무 바보 같지. 난 12살 때까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 미국에서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그러셨거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그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날 찾아오신 거야. 없는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좀 들뜨기도 했는데 아버지 손을 잡고 한국에 와보니까 왜 그동안 엄마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셨는지 알겠더라고. 아버지한테는 여자가 있었거든. 나랑 4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랑 6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까지 말이야.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문화는 더더욱 서툴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그 집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였어. 내가 말은 서툴렀어도 한국말을 알아듣기는 했거든. 그런데 그 집 아줌마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얘기를 해댔어. 남편 뺏긴 초라한 여자라고. 자식이 듣고 싶지 않은 부부의 사이들 얘기까지 전부.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나를 방치하다시피 그 아줌마 손에 맡긴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줌마가 나한테 그러는 이유가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랑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아버지는 자기랑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그냥 내연녀로 취급했던 거지. 우리 엄마가 죽고 난 뒤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줌마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 아줌마의 자식들도 아버지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 이유가 뭔지 알아? 나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일군 회사, 아버지의 재력. 그걸 몽땅 나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난 그딴 거 하나도 필요 없는데 말이야. 교장 선생님은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건 자기 아버지 인생인 거잖아. 아버지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해서 자식 역시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 별개의 인간인데 왜 연관을 지어. 자기는 자기고 아버지는 아버지야. 난 자기 아버지랑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멋진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라고. 아버지의 회사, 재력? 그딴 거 필요 없잖아. 그럼 자기 인생에서 도려내고 살면 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솔직히 돈 많으면 좋죠. 황금거위 같은 회사도 물려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게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면 이런저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걸 물려받을 필요가 있나요? 제 설득에 남편은 한참 고민을 하더니 결론을 내리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9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아버님은 신혼집으로 도곡동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우리 힘으로 시작하겠다고요. 아버님의 동거인은 그 말을 듣고 무척이나 기뻐하더군요. 우리 부부가 아버님 재산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걸 확인한 탓이었죠. 그래, 잘 생각했어. 젊을 때 자기 손으로 하나씩 이뤄나가는 게 재미거든. 나이 들면 그런 재미가 없다. 뭐든 자기 힘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지. 그게 진짜 내 거 아니겠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자기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아버님한테 매달리는 걸 보면 그냥 참 이중적인 사람 같았어요. 결혼 이후 남편은 전보다 더 본가와 거리를 두었어요. 남편도 저도 교사라서 방학 때 시간이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거나 저희 아빠랑 낚시를 다니곤 했어요. 아들이 없던 아빠는 사위를 데리고 밤낚시 다니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있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 없던 사람이라서 장인을 통해 부정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결혼을 반대했던 엄마도 제 남편의 한결같은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주기 시작했고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처럼 저보다 더 제 남편을 챙기셨어요. 제 친정 부모님의 아들처럼 살게 된 남편은 더더욱 본가와 멀어졌고 제가 우리 아들을 출산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아버님께 알리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손주가 태어났는데 연락해드려야지. 나중에 차차 할게. 그런 남편의 태도가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뭐를 어쩌기는 좀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우리 아들 100일이 다가오던 쯤 아버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잠깐 볼 수 있겠냐고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외출을 하기는 좀 힘드니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겠냐고 여쭈었더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아들을 출산한 걸 아버님께 알린 모양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에 처음 방문하신 아버님은 쇼핑몰을 털어온 것처럼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직 아이가 쓰기엔 사이즈가 큰 명품 옷과 신발은 물론 고가의 장난감에 영어 교재까지 온 집안에 가득 찰 정도였죠. 그뿐 아니라 아이를 케어할 전문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더불어 조기 교육을 위한 학원과 개인 교습까지도요.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야 상대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나는 내 손자가 남들 밑에 깔리는 모습은 상상도 하기 싫다. 아들 하나 실패했으면 충분해. 아버님은 제 남편을 실패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손자만큼은
자신 뜻대로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왜 남편이 진작 아버님께 제 출산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대로 된 태교를 했을 텐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알고 보니 그날도 남편을 통해 저희 아들 소식을 듣고 오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아셨던 것 같아요. 순간 내가 실수를 했다 싶었죠.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집안 가득한 유아용품을 보고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그러더군요. 나는 내 자식을 아버지 방식대로 키우고 싶지 않아. 자라면서 나는 배다른 형제들이랑 매 순간 경쟁을 하고 자랐거든.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셨으니까. 그게 싫어서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집을 나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오셨더라. 자퇴를 시키겠다고. 교사 나부랭이가 돼서 뭐하냐고. 이런 과를 나와서 어떻게 남들을 밟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겠냐고 화를 내시는데 그때 확실히 알았어. 나는 아버지 아들로 살기 힘들겠다는 걸. 여보, 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받은 선물은 다음날 고스란히 시댁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아버님의 동거인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출산을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 말은 종국에 가서는 살벌한 경고로 바뀌었어요. 손자 하나 안겨주고 이 집 재산을 야금야금 빼먹을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이건 제가 순화해서 말하는 거고 실제는 좀 더 천박한 단어들까지 많이 나왔어요. 어린 내 남편 앞에서 부부 생활까지 고스란히 떠버리며 본처 자식을 괴롭히던 인간인데 이 정도는 일도 아니다 싶더군요. 그 후로도 아버님은 제 남편이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로 들어오길 바라셨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아버님 재산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는 수 없이 아버님은 동거인을 통해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로 하셨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댁과 경제적으로 엮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교사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 같이 벌기도 하고 방학 때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꽤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어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아들 녀석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그러는 사이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고 그때까지도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아버님 동거인의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연이어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아버님도 제 아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퇴근 후에 약속이 있다면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학교에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동료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게 아닌가 했어요. 집과 학교밖에 모르던 남편이 갑자기 변해도 너무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렇다고 술을 마시고 오는 것도 아니라서 더더욱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의심에 의심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자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한테 솔직히 물었어요. 혹시 여자가 생겼냐고요. 실은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몇 년째 입원 중이신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병원에도 자주 안 오는 모양이더라고. 그 집 아들한테 회사도 넘겼겠다. 더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진 거지. 누굴 탓하겠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오신 걸. 미워도 내 부모라고 남편은 아버님 간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모르면 모를까 알고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저도 아들과 함께 아버님이 계신 병원에 자주 찾아갔어요.
평생 타인을 밟고 올라가는 거에만 목숨 건 사람처럼 사셨던 아버님은 이전과 달리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힘없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눈물도 많아지셨더라고요. 남편은 예전에 강하고 힘있던 아버지보다 지금의 아버지가 더 마음이 간다며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찾은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만나자 이별이라고 얼마 뒤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는 아버님 동거인은 물론 그 자식들까지 사색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자신들한테 나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남편한테 남겨주신 거는 도곡동 아파트가 유일했어요. 예전에 저희 신혼집으로 주시려고 했던 그 아파트요. 그리고 회사는 동거인의 아들한테 넘겨줬고 대부분의 부동산 역시 동거인의 딸한테 남기셨더라고요. 동거인한테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남기셨고요. 누가 봐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인데도 반응이 싸했어요. 그건 유언장 말미에 적힌 문구 하나 때문이었죠. 단, 내 친자로 확인될 경우에만 이와 같은 상속을 집행한다. 저는 이 문구가 왜 존재하나 했는데 저들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동거인의 자식들은 아버님 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언장 집행을 맡았던 변호사 말에 따르면 친자가 아닌 경우 모든 재산은 친자에게 상속된다더라고요. 순간 이거 곤란하게 됐다는 걸 알았지만 일단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의 돈 때문에 저 사람들과 얼굴 붉히고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언장이 공개되고 한 달이 넘도록 저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더라고요. 동거인의 자녀들이 아버님 친자였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이 미국에 있는 어머님 친구분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미국에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 때 그분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다면서요. 어차피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부고를 듣고 미국으로 출발하는 거라서 장례식에 맞게 도착하려면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짐 없이 속옷과 여권만 챙겨서 미국으로 떠났죠. 그런데 그렇게 미국으로 향했던 남편은 다음 날 장례식장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현지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 연락을 끝으로 남편한테 더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리 장례식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고는 해도 평소 남편이라면 어떻게든 짬을 내서 문자라도 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되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영어 실력이 그리 대단한 편이 아니라서 띄엄띄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딱 한 문장은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 남편이 현지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친구들과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낙상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 장례식에 갔던 사람이 거기서 거리가 한참 떨어진 그랜드 캐년은 왜 간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말이라도 제대로 통한다면 모를까 제 영어 실력으로는 알아듣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상대방도 그런 제 처지를 알았는지 두 번째 통화에선 현지에 사는 한국인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알려주더군요. 협곡 아래까지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시신을 찾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과 사건 경위서는 현지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 뒤에 받아서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장례식은 어디서 하겠냐고 물었어요. 미국 현지에 와서 하겠다면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요. 남편 시신도 못 찾은 마당에 그럴 게 뭐 있냐 싶어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죠. 결국 남편 시신도 없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소식을 들은 아버님의 동거인과 자식들은 신이 나서 한 걸음에 달려왔더라고요. 뻔했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아버님의 모든 유산은 동거인의 몫이 되었으니까요. 눈에 가시였던 제 남편이 사라지자 아예 대놓고 제 앞에서 자신들이 아버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더라고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온 저는 도무지 잠을 들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남편의 유품이나 정리하자 싶어 남편이 평소 많은 시간을 보냈던 서재에 들어가 남편 물건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방 안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 안에서 남편 수첩을 발견했지 뭐예요. 금고 비밀번호가 우리 아들 생일이어서 쉽게 열 수가 있었죠. 그렇게 발견한 남편 수첩을 한 장, 두 장 넘겨보는데 마지막 장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보, 무사히 이 수첩을 발견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 해. 남편이 남긴 수첩에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단 아버님의 동거인과 그 자식들이 한동안 유산 문제로 연락을 해올 거라는 것과 그때는 아버님의 유언장 집행을 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유산에 대한 모든 집행이 끝난 뒤에는 아들과 함께 이 주소로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수첩에 적혀 있는 건 미국 주소더라고요. 남편의 수첩을 발견하고 다음 날부터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마치 남편이 자신의 앞날을 미리 알고 적은 것처럼 모든 일이 남편 말대로 진행되었거든요. 아버님의 동거인은 친자가 사망했으므로 자신의 모든 유산은 상속받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남편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서 그건 불가능하게 되었지 뭐예요. 남편은 문서상으로는 실종 처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졌다잖아요. 그 높은 데서 떨어진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이건 실종이 아니라 사망이라고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우리 쪽 변호사는 실종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아버님의 유산은 한 푼도 손댈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망 처리가 되는 5년 후까지 아버님의 회사 및 부동산 관리는 대리자인 변호사가 맡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었죠. 그 말에 아버님의 동거인과 자식들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유산 문제가 얼추 처리가 된 후 저는 아들을 친정에 맡기곤 남편이 남긴 주소지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소지에 도착해 현관벨을 눌렀는데 순간 기절할 뻔한 거 있죠. 그 집에서 죽었다던 제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거든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올랐지만 이후 남편을 통해 들은 사건 전말을 듣고는 기함을 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 다름 아닌 동거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었다는 것. 게다가 친자인 자신에게 상속된 아버님의 모든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남편을 죽이려고 업체를 통해 살해 시도를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미국까지 와서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자작극까지 벌였다는 것까지 마치 영화 속 내용을 전해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버님 회사와 나머지 유산은 거의 정리가 되었다는 사실도 전해두었어요. 그 사람들 현재 상황으로는 앞으로 남은 5년을 버틸 재간이 없어. 자신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은 걸로 알고 그동안 방탕한 생활을 유지하느라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돈이 엄청나거든. 그중에는 사채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쯤 아주 죽을 맛일 거야. 여보, 진작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혹시라도 당신이 알면 많이 힘들어할까봐 비밀로 했어. 남편이 저까지 속인 건 야속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집과 직장, 아이 학교 문제를 정리해 그달 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세 식구는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 들려온 아버님 동거인 가족 얘기는 처참하기 그지없더군요. 큰아들은 이미 마약에 중독된 상태라서 이혼을 당한 데다 자기 엄마 집까지 몰래 팔아넘겨서 아버님의 동거인은 딸 집에 얹혀 산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마저도 남편 몰래 도박과 사치를 일삼다가 빈손으로 이혼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더군요. 동거인의 아들은 현재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신세로 생사조차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난 거죠. 남편이 먼저 움직여 모든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뒷목이 서늘하긴 했어요. 그래서 더 지금의 안정된 생활이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 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가 한 집에 모여 살 수 있어서 저는 만족한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